라스 폰트리에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냥 가벼운 캐주얼한 마음가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가 반파당할 각오는 해야 된다. 금기시 되는 요소들을 이 영화는 너무너무 잔인해요. 철덩어리로 내리쳐서 고어 묘사들 나올 때 카메라를 돌려주는 그런 배려를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싹 다 보여줘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딥그린입니다. 오늘도 같이 한 주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는 좀 자주 보죠.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보니까 좋아요. 많이 덥죠 날씨가. 하루에 샤워 2번은 기본으로 해야 될 그런 계절이 왔는데 수분 보충 다들 잘 하시고요. 이제 진짜 긴팔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에도 타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긴팔을 입는 편이거든요. 제가 되게 좀 하얀 편이라 가지고, 그것도 저는 하얀 피부를 좀 선호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 안 타게 얇은 셔츠 같은 거 이렇게 걸치고 나가고 그럽니다. 요새 날씨는 양산을 무조건 써야 될 정도로 엄청 덥기 때문에 항상 자외선 조심하시고 선블록 항상 잘 바르시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봐요. 뒤에 보여요? 꽃 샀어요 오늘. 여기도 있어요. 예쁘죠? 그 꽃이 너무 빨리 시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뒤에 귀찮아가지고 풀떼기만 좀 꽂아놓고 업데이트를 계속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근처에 멀지 않은 곳에 무인 꽃 상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다발에 5,000원씩 하는데 한 다발에 한 이만큼 돼요. 꽃 봉지가. 그 정도면은 진짜 싼 거거든요. 보통 꽃집 가서 이만한 꽃다발 하나 산다 그러면은 25,000원 기본 시작해가지고 뭐 3만원 4만원씩은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진짜 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눈 돌아와가지고 집 갈 때 들러서 하나 사가야겠다 라고 해서 꽃다발 2개 이렇게 사왔습니다. 꽃을 사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제가 원래는 그 꽃 도매 상점에 가가지고 꽃을 사는데 꽃집에서 사면 진짜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사는데 한 3분의 1 가격으로 진짜 싱싱하고 예쁜 꽃들 많이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멀어가지고 요새 못 가고 있었는데 무인 상점 생겼으니까 너무 좋죠. 한 2주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시든 부위 없는 싱싱한 놈으로 제가 골라왔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재인가봐요. 꽃 보고 좋아하고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꽃 보면 막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 오늘 거의 그 꽃 고르고 있는데 상점에 시꺼먼 다 큰 청년이 막 시든 거 없나 막 꽃 뒤져서 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나가시던 분이 흥미롭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어디 한번 하고 이제 오셔가지고 막 다들 보시더라고요. 저 나올 때쯤에는 되게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른 꽃이라든가 죽은 나무 이런 거 집에 놔두면은 재수없답니다. 그런 거는 빨리빨리 집에서 치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뭐 미신이라든가 뭐 귀신 이런 것들, 영적인 것들을 그렇게 믿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하지 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안 하면 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걸로. 여러분들 꽃 좋아하세요? 그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되게 보기 좋은 것 같고, 가공물이 아닌데 이게 자연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예쁜 곳들이 있다는 게 진짜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뭐 지구의 축복 뭐 이런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별소리 다 하네요. 책도 한 권 샀어요. 제가 그런 말을 봤거든요. 저번에 영상 매체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든 책을 읽음으로써 얻는 지식의 방대함을 절대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말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간만에 교보문고 가서 여러 책들만 이렇게 뒤적뒤적 거려보고 좀 이렇게 안에 내용 조금씩 살펴보고 이러니까 되게 설레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괜찮은 이성을 만나려면 서점을 돌아다녀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헌팅을 서점에서 하는 거죠. 나중에 헌팅 서점 이런 거 만들어서 사업해볼까요? 같이 하실 분들 저한테 메일 주십시오. 농담이고, 그러면 오늘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화 이야기 한번 맞다, 그 마지막으로 팬아트들 그려가지고 DM이라든가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진짜 이 감사함을 제가 말로써 다 표현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막 스토리에 자랑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미천한 인간을 그려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어떻게 이런 능력자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서 제가 넘볼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진짜 엄청 감탄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볼
때마다 놀라고 제 폰 갤러리에다가 넣어놓고 보는데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답으로 해드릴게 재밌는 영상,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리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확 퍼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주신 댓글들로 많은 감탄과 또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관점으로 영화를 보게 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품으면서 오늘 영화 이야기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살인마 재개의 집입니다. 이건 나왔을 때 논란이 정말 많았던 영화예요. 이런 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진작에 고어 영화 등급표 1편에서 제가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워낙에 상단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언급하고 말았는데 그 정도로 그칠 만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시 꺼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많이 요청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리뷰를 하면서 좀 중간중간에 틀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고 다시 바로 잡고 또 제대로 해석을 해보고자 이렇게 영화를 선정하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영화입니다. 너무너무 악명 높은 영화 감독이고 앞으로 제 영상들에서 자주 언급될 인물입니다. 최근에 이 감독의 다른 작품을 다시 돌려보고 있는데 천재적이면서도 진짜 독한 인물이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멜랑콜리아라든지 백치들, 어둠 속의 댄서들 이런 틀에 벗어난 불쾌하고 축축한 느낌을 주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들은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추천할 만한 영화들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라스 폰 트리에는 어딘가 불편하고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할 만한 그런 감정들과 감각들을 굉장히 과감하고 뒤틀린 시선으로 보여주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출들이 굉장히 눈살 찌푸려질 정도로 기괴하고 불쾌합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이런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최근에 파킨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꼭 잘 이겨내길 바라는 심정입니다. 이야기해볼 게 산더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바로 줄거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등장인물들은 제가 2명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잭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대는 어떤 대화 상대 버지 이렇게 2명입니다. 그리고 영화 제목과 같이 이 영화는 살인마인 잭이 자신의 살인 행각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주 플롯입니다. 우리는 잭이 이야기해주는 이 5가지 사건을 따라서 이야기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어두운 화면에서 노인인 버지가 잭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해달라 라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사건이라는 막이 펼쳐지게 돼요. 잭은 자기 벤을 몰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그러던 와중 저기 멀리서 고급 옷을 입은 여성의 팔을 흔들면서 길을 가로막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여요. 보아하니 여성의 차가 퍼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들어올리기 위한 잭도 망가졌습니다. 자키라고 하겠습니다. 자키를 빌리고자 하지만 잭의 차 안에는 비상용 자키가 없었고 근처에 소니의 수리점이 있다고 알려줍니다만 여자는 너스레를 떨면서 잭의 차 옆에 타요. 그리고는 자동차 수리점까지 데려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허락 여부를 알리기도 전에 여자는 옆에 탔고 내리라고 하기도 민망한 그런 상황에서 잭은 그냥 운전을 하고 여자의 말대로 그 수리점으로 가주게 됩니다. 근데 글쎄요, 여자는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끝없이 이상한 말들과 조롱으로 잭을 살살 긁습니다. 살인마 같이 생겼다, 차 분위기 한번 음침하네,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참아줍니다. 근데 참지 않으면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왜냐면 잭은 굉장히 소심하고 과감하지 못한 성격이거든요. 마침 소니의 수리점에 도착하고 잭은 내려다 줬으니 행운을 빈다 하고 갈 길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잭을 보고 못 가게 해요. 또 다른 모르는 남자의 차에 타기 싫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키를 고치고 다시 나를 내 차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잭은 못 이겨서 그냥 그녀의 말대로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잭이 수리한 자키를 가지고 손수 그 여자의 차를 고쳐보려고 해요. 엄청난 선의를 베푼 거죠. 근데 제대로 수리가 안 됐나 봅니다. 또다시 그 자키가 박살이 나요. 잭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 여자를 그냥 두고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합니다. 약속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자가 되게 뻔뻔해요. 다시 자기를 수리점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서 잭의 차에 타요. 당연히 차주가 허락하든 말든 별 상관없습니다. 빨리 운전을 하라면서 차 창문 앞을 톡톡톡 치는데 굉장히 뻔뻔하고 이렇게 아나무인이 따로 없습니다. 잭은 여기서 딱 한 번만 더 참기로 합니다. 근데 여자가 차에 타자마자 또다시 잭을 도발해요.
연쇄살인마 같다고 한 말 그 말 취소할게요. 연쇄살인범이 되기에 당신은 너무 소심하고 찐따 같아요 라고 긁는 거죠. 이제 잭은 리미트를 넘겼습니다. 급정거 후에 자키를 들어서 여자의 얼굴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 내리치는 장면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다 보여줘요. 잭이 살인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잭이기 때문에 언어 유희를 사용한 어떤 장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잭이 버지라는 보이지 않는 노인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돼요. 잭은 끊임없이 자신의 지식들을 방출해내면서 이 행각의 논점을 흐리려고 시도하고 철학적인 영역으로 계속 유도를 하게 됩니다. 대화 자체를. 버지는 상당히 흥미로워하면서도 잭의 오류들을 파고드는 중립적인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하게 후기에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의 집에는 커다란 냉동 창고가 있습니다. 싸구려 냉동 피자를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그곳을 약간 개조하고 아까 살해했던 여자의 시체를 그곳에다가 숨깁니다. 여자의 차는 잭이 직접 운전해서 근처 숲에 개울가에다가 처박아 버렸는데 경찰의 순찰 사각지대에 걸려서 발각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 범죄에 성공하게 된 거죠. 잭은 카메라를 향해서 여유로운 웃음을 띠면서 첫 번째 사건이 그렇게 끝나게 돼요. 잭의 광기는 이때부터 만개를 합니다. 영화는 바쁘게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사건 발생입니다. 이번에는 잭이 경찰로 위장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한 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그 집은 과부가 된 여자 혼자서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집 문을 두드립니다. 이 장면이 되게 좀 기괴해요. 잭의 처세와 거짓말들이 보기 불편할 정도로 어설프고 앞뒤가 말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늘어놓습니다. 누가 봐도 속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태도와 거짓말들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말도 너무 더듬고요. 경찰이라고 하면서 여자에게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냐라고 허락을 구하지만 그 부인은 의심을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경찰 신분증이라든지 경찰 배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해요. 근데 잭이 이건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경찰 배지를 세공소에 맡겼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늘어놓게 되는데 내가 얼마 전에 승진을 해서 거기다 문구를 추가해야 돼가지고 세공업자한테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씨알도 안 먹힐 거짓말이죠. 그 부인은 당연히 문을 안 열어주죠. 사복을 입은 데다가 잭이 경찰이라고 증명할 거라고는 전혀 없으니까요. 잭이 횡설수설 하다가 부인을 갑자기 칭찬하면서 이 반응을 원했다 이런 식으로 개소를 해대게 됩니다. 아주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는데 그러다가 잭이 임기응변을 발휘해서 집안에 걸린 액자를 보게 됩니다. 철도회사에 25년 근속했다라는 명패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이 부인이 죽은 남편의 연금으로 먹고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옳았구나 싶어서 갑자기 자기가 그 보험사에서 파견된 직원이라고 확 방향을 틀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렇게 떠봤던 것은 회사에 바뀐 방침이다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솔깃한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뭐였냐면 남편의 연금을 2배로 늘려주게 됐다. 그래서 그런 서류 작업을 할 게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도 되냐라고 또 재차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무 황당하게도 부인이 돈 더 준다는 그 말에 솔깃해서 문을 열어주게 돼요. 근데 잭은 들어가자마자 돌변합니다.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잡으면서 부인을 압박해요.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면박을 주다니. 이런 식으로요.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부인이 신고하려고 전화기로 다가가자 잭이 뒤에서 목을 조릅니다. 근데 굉장히 이 장면이 어설프고 우스꽝스럽게도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목을 조르다가 자기 힘에 못 이겨서 뒤로 팍 넘어져요. 그렇게 몸싸움 끝에 그 부인을 행동불능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잭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울먹거리다가 결국 부인의 숨통을 칼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사체에 사진을 막 찍어대고 핏자국이라든지 집에 있는 지문 같은 것들이 남지 않도록 약품으로 후처리를 하기 시작해요. 너무 꼼꼼하게 하느라 그렇게 그 집에서 저녁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잭은 부인의 시체를 벤에다 묶어놓고 뒷정리를 마무리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벤에 핸들까지 붙잡고 출발하려던 찰나 혹시 정리하지 못한 잔해라든가 핏자국이 있을까봐 다시 부인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어떤 흔적이 남진 않았는지 샅샅이 뒤지다가 다시 안심을 하고 차에 탑니다. 근데 다시 출발하려고 핸들을 잡자마자 또 다시 이 강박증이 잭을 짓눌러요.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하자라고 하면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벽에 액자들을 들춰가면서 어떤 핏자국이라든가 흔적이 남지 않았을까 다 뒤져보게 돼요. 이 잭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소심하고 강박적이고 한심한 그런 놈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갈 타이밍을 놓쳤을 때 경찰이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결국 경찰에 마주하게 됐고 얼떨결에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경찰은 너무 어설프게 행동하는 잭을 의심하게 되지만 잭은 경찰 따라 집으로 일부러 같이 들어가서 여기저기 사물들을 만지고 액자에다가 자기 지문을 남기는 등 이런 알리바이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경찰이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니까 어설픈 연기로 나는 이 경찰들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요구한다, 이렇게 막 정의감에 불타는 그런 선한 주민 연기를 펼치다가 집에서 나가서 도망치듯이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잭이 서두르느라 잭이 차 뒤에 묶어뒀던 여성의 시신을 트렁크에 실지 않고 차에 매대한 채로 그렇게 출발했다는 사실을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당연히 길에 그 시체가 오만상 갈리면서 핏자국을 그대로 남겼고 이제 모든 것이 탄로 나겠죠. 그렇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집에서 잭의 집까지로 향하는 그 여정을 모두 깔끔히 지워버렸고요. 이렇게 잭은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납니다. 도착해서 여성의 시신을 확인해 보니까 아스팔트에 갈려서 얼굴이 없어지고 두개골과 뇌가 드러났고요. 가슴팍에 갈비도 다 찢겨서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엄청 끔찍한 비주얼이에요. 이거를 도대체 미술팀이 어떻게 구현한 건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요. 잭은 이제 확신합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살인 생각들을 돕고 있구나 하는 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사이코패스임을 확인하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정 표현하는 것을 타인의 표정을 프린트해서 거울에 다닥다닥 붙여놓고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웃어 보이면서 아 이게 웃음이군, 그리고는 실망하는 표정들을 따라하면서 아 이것은 실망이라고 하는 거군,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잭은 엄청난 사이코패스였습니다. 보통 사이코패스의 폭력은 어린 시절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잭은 새끼 오리의 물갈퀴를 벤치로 잘라내는 등 그런 극악무도한 수준의 동물 학대를 하고 다녔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제 잭은 점점 과감해집니다. 여성을 유혹하고 유인해서는 목을 졸라서 쉽게 살해를 하고 점점 자신만의 살인 노하우를 쌓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숨지도 않아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숨는 것, 이것이 더 의심스러워 보인다는 것을 이제 잭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신이 자신의 살인 생각들을 돕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여왔던 그런 시신들을 이리저리 마음대로 접었다 폈다 굴려대면서 사진을 마구 찍어댑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을 스스로 칭할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교양살인마라고요. 건축가가 꿈이었던 잭은 자신의 설계도를 토대로 자신만의 건축물들을 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가장 문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익숙한 잭의 빨간 밴이 숲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리는데 처음 보는 여성과 그녀의 아들들이 함께 있네요. 잭이 두 아이의 엄마인 돌싱인지 과부인지 모를 여성과 만남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네 명이서 같이 사냥을 나왔고요. 그리고 잭은 참 다정하게 아이들을 대합니다. 이 장면을 찍으면서 배우들이 정신이 안 나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아이들을 살해하는 건 금기시되는 항목이기도 하고 특히나 그런 묘사가 나오긴 하더라도 장면을 무조건 넘기거나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은 엄청 불친절한 사람입니다. 절대 이 사람에게 어떤 카메라를 돌려준다거나 그런 친절을 바래서는 안 됩니다. 여튼 어떤 사냥용 망루에서 아이들에게 사냥을 가르쳐 주는 척 하다가 돌변합니다. 타겟을 동물에서 이 아이들과 엄마로 바꾸게 됩니다. 잭으로부터 공포에 질린 이 세 가족은 이리저리 도망을 치지만 숙련된 사냥꾼인 잭의 총구를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사살해버리고 이어 죽은 아이들의 시신을 가지고 소풍놀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의 시신을 희롱하다가 아이들의 어머니도 마저 살해를 해버리게 됩니다. 아이들을 저격해서 머리가 날아가고 팔다리가 날아가는 그런 장면들은 어떠한 배려도 없이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일가족을 모조리 살해해버린 잭은 주변의 자연물들과 추가로 사냥한 까마귀 그리고 새 모자의 시신으로 마치 액자 같아 보이는 그런 형태로 배치를 합니다. 잭은 매우 흡족해하면서 자신의 예술품을 감상합니다. 이건 제가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선을 아득히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신문에서는 잭의 이런 연쇄살인 생각을 두고 교양살인마라고 칭해주게 됩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지 그 구절을 잘라내서 거울에 붙여놓습니다. 어떤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게 살인 행각들은 날이 갈수록 발전해 나가지만 그가 짓고 있는 집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완벽주의와 강박이 되살아나면서 설계도와 디오라마를 박살내곤 합니다. 곧바로 네 번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잭이 굉장히 멋지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이름이 있지만 잭은 이 여자를 깔보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심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여성은 자신만큼 고차원적인 생각들을 할 수 없고 무식한 인간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게 돼요. 자신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하등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친 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이 여자를 옥죄어오게 되는데 하는 말이 이제껏 자신이 60명을 죽였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61명이라고 바꿔 불러요. 보통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닌 그런 말들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60에서 61이라고 하는 거 보면 지금부터 너를 살해하겠다라는 은유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잭은 심플의 옷을 들쳐내고 가슴에 마카펜으로 어떤 절취선을 그리게 돼요. 벌써부터 개불안하죠. 여자는 불안을 직감하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집 앞에 서 있는 경찰차에 달려가서 지가 60명을 죽였다고 하는 어떤 미친놈이 있다, 그 놈이 나랑 같이 있다 라고 제발 도와달라, 살려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잭은 심플을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를 다 맞고 내가 60명을 죽인 잭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경찰의 반응은 너무나도 시큰둥합니다. 혹시 술 드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그럼 적당히 좀 하시죠 라고 하고 만취한 인간들의 어떤 장난질이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듣지도 않고 차를 타고 떠납니다. 잭은 또 미친 척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흐느껴요. 그리고 심플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또 마음이 약해진 심플은 잭을 데리고 다시 집 안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잭이 또 돌변하기 시작해요. 쥐 죽은 듯이 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심플을 조지려고 하는 거죠. 신고도 못하게 진작 전화선까지 잘라놨습니다. 심플이 소리를 못 지르게 만들고 포박을 하게 됩니다. 잭은 그렇게 심플의 온몸을 포박한 상태로 남성의 폭력과 여성의 폭력에 대한 피해망상에 대한 그런 궤변들을 늘어놓게 되는데 그 절취선을 마카로 그어놨다고 했잖아요. 그 절취선에 맞게 심플의 가슴을 도려내게 돼요. 그렇게 유방 양쪽을 도려내고 심플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잭은 심플이 살려달라고 했던 그 경찰차로 가서 심플에 도려냈던 그 유방을 차창문 앞에 와이퍼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렇게 유유히 떠납니다. 세 번째 사건이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다고 한다면 이 네 번째 장면은 가장 싫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잔인하고 사실적인 묘사 때문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려낸 한쪽 유방은 가죽을 가공한 뒤에 동전 지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잭이 죽인 사람은 그의 말대로 61명이 됐습니다. 잭은 다시 버지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인간의 신체를 부패시키는 것이 와인을 숙성시키는 공법과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인간의 사체를 부패시킨다라는 건 사실 구원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미친 소리를 또 늘어나요. 이 영화는 계속 사건과 대화 그리고 잭의 건축물들의 발전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보여줍니다. 버지는 영화 내내 매우 중립적으로 잭의 행태를 비난하면서도 매우 흥미롭다는 듯이 경청하게 됩니다. 잭의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들과 이론들은 점점 위험해지고 대담해집니다. 금기시 되는 요소들을 점점 끌고 오는 거죠. 나치 독일이 보여줬던 건물의 양식이라든가 또는 뭐 나치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폴포트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고요. 그렇게 버지와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잭의 살인 행각은 더 이상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잭은 자신의 살인 행각을 어떤 실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총포상이 들러서 풀메탈 재킷 총알을 구하게 됩니다. 풀메탈 재킷이 다들 뭔지 아십니까? 밀덕인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도 잘 자세하게 몰랐거든요. 이게 완전 금속제 피복 탄환이라는 건데 총알의 코어를 금속 껍질로 완전히 감싼 탄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죠? 그냥 좀 더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방탄복도 뚫고 탄이 덜 찌그러지는 그런 효율성과 파괴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총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은 사람들을 산채로 납치해서 냉동창고에 포박해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가 이렇게 일렬로 이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사이에서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유지태 배우님이 희생양들 중 한 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여하튼 해상강으로 잡힌 거죠. 사람들이 추워서 기절하고 있다고 호소하지만 뭐 제기 그런 거 신경 쓸 놈인가요? 총알을 엽총에 놓고 발사하려던 찰나 거기에 묶여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군인이라 아는데 그건 풀메탈 재킷 총알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끄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진짜 맞았습니다. 그건 그냥 사냥용 총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잭은 성질을 오만상 내면서 총포상으로 다시 갑니다. 미친듯이 화를 내는 잭을 보고 판매상은 의심을 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고 풀메탈 재킷으로 바꿔주지 않아요. 잭은 말이 제대로 들어쳐먹진 않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차를 몰고 어느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트레일러에 사는 노인을 찾아가요. 지인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노인은 SP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SP는 사냥꾼인가 봐요. 잭은 초흥분 상태에서 SP에게 풀메탈 재킷 총알을 요구하지만 경찰들이 잭을 의심하고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SP는 잭에게 권총 총구를 들이밉니다. 그리고는 잭을 잡았다고 경찰에게 신고를 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이런 SP에게 잭은 어린 시절 SP와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사냥을 함께 나간 추억이라든가 자신이 엇나갈 수도 있었지만 SP가 바로잡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면서 말입니다. 이제는 이 악마의 짓을 멈출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허심탄회하게 모두 내려놓는 척 경계심을 늦춥니다. SP도 잭과의 과거를 추억하면서 감겨버리게 돼요. SP는 총을 내려놓고 잭에게 다가갑니다. 이때 잭이 숨겨둔 대검으로 SP를 쑤셔버리고 총알을 챙겨 달아나게 됩니다. 신고에 맞춰 트레일러로 도착한 경찰은 SP의 로브를 훔쳐 입은 잭을 SP로 오인하고 그 시신에 다가가려고 하는데 순식간에 잭이 뒤돌아서 그 경찰관의 머리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제 막장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종반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쏴 죽인 경찰의 차를 탈취해서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도착해서 풀메탈 재킷을 엽총에 장전하고 겨눕니다. 근데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초점이 안 맞아요.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잠겨있었던 뒷창고를 열어 제끼는데 거기 어떤 노인이 앉아있습니다. 잭이 어리둥절해야 하면서 그 노인에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그 노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버지라고 하네. 그리고 버지와 잭은 거기서 1년의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잭은 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동안 심해진 강박과 자신의 성에 차지 않아서 싹 다 밀어버리고 멈춰버린 자신의 집 건축 프로젝트의 힌트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알아내게 된 거죠. 잭은 바삐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돌이켜왔던 시체들을 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기괴하고 무서운 사람 시체로 이루어진 집을 지어내게 돼요. 버지는 그 집을 감상하면서 아주 작고 예쁜 집이라면서 어딘가 쓸데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지는 그 시체집 한가운데에 있는 어떤 구멍으로 들어가게 돼요. 맨홀 뚜껑 같이 생긴 곳인데 그 안으로 순식간에 들어가게 되고 잭에게 자네도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망설이는 잭의 뒤로 경찰들이 도착했고 잠가놓은 창고로 돌입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드릴로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턱 밑까지 추격해오는 경찰들에 피해 잭은 버지를 따라 이 구멍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이 영화는 에필로그 장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버지를 따라서 어느 동굴에 들어가게 됐고 이상한 광경들을 마주하게 돼요. 이곳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버지가 데리고 가는 곳의 종착역이 어딘지 곧 알게 될 거니까요. 기이하고 어두운 광경이 펼쳐진 동굴을 지나서 어떤 어두운 강을 지납니다. 그 강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석양이 지는 황급빛 들녘을 마주하게 돼요. 거기에는 추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장면은 애진작 잭이 봐왔던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에 봤던 그런 풍광이었죠. 이 아름다움에 잠시 감화된 잭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해왔던 살인 생각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었던 집, 이것들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게 돼요. 드디어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근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곳은 잭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애초에 잭에게 어울리는 곳이 아니기도 하고요. 버지는 또 다른 곳으로 잭을 이끕니다. 기분 나쁜 쇠를 끓는 그런 소음이 들리는 끊어진 다리로 왔습니다. 그 밑으로는 시뻘건 용암 폭포가 있고요. 불지옥인 거죠. 그리고 그 다리 너머에는 어떤 계단이 있습니다. 잭은 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저기 계단 올라가면은 뭐가 있죠? 라고 하니 버지가 대답합니다. 이 지옥에서 위로 나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주게 됩니다. 원래는 다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것도 아주 아득히 먼 옛날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잭은 이야기합니다. 저 벽을 타고 반대편으로 도달할 수는 없을까요? 버즈의 말에 따르자면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있지만 여태껏 성공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잭은 그렇게 버즈와 작별을 하고 벽을 건너가기로 결심합니다. 아슬아슬한 벽타기를 시전하지만 결과는 이미 나온 지 오래입니다. 고군분투하던 잭의 팔에 힘이 빠지고 그렇게 잭은 영원히 불지옥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고 지옥에 빠진 잭을 조롱하듯이 Hit the road, Jack이 울려 퍼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영화 엄청 유명하고 악명 높은 영화죠. 이름은 다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수위도 수위고 이 영화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라스 폰 트리에니까요. 여느 살인마들이 뻔뻔한 모습을 보이다가 법정에 서면 급 변명, 막 불쌍한 척해서 감형을 받는 것처럼 자신의 살인은 그저 살인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막의 예술이라는 걸로 그런 개소리로 어떻게든 변명을 합리화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당연히 저 세상의 통치가 또는 이치가 이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너에게 구원이라는 건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통렬하게 비판하고 그 실제 지구에 있는 살인마들에게 보내는 어떤 강력한 조롱을 위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메타포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해볼 것들이 많고 또 여담도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또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또 자세한 이야기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독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감독은 제 유튜브에서 아마 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감독 필모그래피에서 다뤄볼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가장 먼저 해줄 말은 일단 자비를 바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폰트리에 감독은 굉장히 염세적인 인물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굉장히 뒤틀려 있고 탁합니다.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자신의 배경에서 비롯되는 위험한 생각들을 정제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각본으로 표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인간입니다. 실제로 배우들과 매우 마찰을 잡고 배우들에게 엄청나게 과학적인 연기와 촬영을 요구하는 그런 걸로 유명해요. 예를 들어서 폰트리의 뮤지인 샤를로트 갱스부르, 이 사람은 멜랑콜리아라든가 안티크라이스트에서 엄청난 열연을 펼치기도 또 고통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드라마를 수위 관계상 다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적인 수위 때문인데 ним포매니악 여러분들 가끔 제 유튜브 댓글에서 나오는데 그 말을 아끼겠습니다. 포르노가 아닌데 실제 성교가 나온다는 건 글쎄요. 이 감독의 영화에서 여성들은 굉장히 고통받는 존재로 그려지곤 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인의 시작은 고급 올드카를 모는 여성이었고 두 번째 희생양은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과부였고 세 번째 역시 아이를 키우는 여성, 네 번째 사건도 동전지갑이 되어버린 여성이 타겟이었습니다. 남자 희생양이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변태 사이코의 성향을 크게 자극시키는 것이 여성을 괴롭힐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비교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사건에서 또 다른 희생자였던 아이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신체적으로 약자, 남이 내밀어주는 손을 덥석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인물들,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교묘한 변태 사이코라는 거죠. 아무래도 영화에서 묘사되는 여성들의 모습이 이렇다 보니까 여성 배우들 간의 마찰이 굉장히 잦은 것으로 유명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둠 속의 댄서들의 주연을 맡았던 배우와는 다시는 영화를 같이 하지 않겠다, 아니 상종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배우도 있었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지독한 영화를 찍는 감독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저번에 리뷰했던 돌이킬 수 없는 애 가스파노에와 결이 약간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 영화가 더 싫냐고 한다면은 저는 압도적으로 가스파노의 영화가 더 싫다라고 얘기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영화에 대해서 내성이 없는 분들 또는 뭐 고어 영화라든가 슬래셔적인 표현에 대해서 기겁을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뭐 비슷한 선상으로 놓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감독의 영화를 볼 때면 그냥 가벼운 캐주얼한 마음가짐으로 봐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뇌가 반파당할 각오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꽤나 최신작인 이 영화는 뒤통수에다가 그냥 배트질을 하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추천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화 내적으로 흥미로운 요소를 하나 얘기하자면은 잭과 버지의 대화 장면에서 ним포매니악의 한 장면도 나오고 안티크라이스트, 그리고 어둠 속의 댄서, 그리고 멜랑콜리아의 한 장면도 여러 번 교차해서 나오게 돼요. 되게 가학적인 영화들이긴 한데 갑자기 그렇게 보니까 또 반가운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영화는 철저하게 잭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시선이 아닌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영화가 객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잭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이 영화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철저하게 잭의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잭이 말하는 사건들의 진위를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길에서 만난 여성을 잭으로 내리쳐서 죽일 때 여성이 비정상적으로 무례한 행동을 또는 언행을 보이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은 이 여자는 여태껏 그냥 곱게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용하다 싶은 정도예요. 이 살인마 잭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을 한 번은 당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무례하고 아나무인적인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함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나의 살인마적인 트리거가 눌리게 된 것은 어떤 동기가 있었어 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동조를 이끌어낸다라는 겁니다. 자키를 들어서 여자를 수십 번이나 때려서 죽였을 때 교묘하게 솔직히 내가 그럴만했지?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됐잖아 라고 우리를 설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게 돼요. 너희도 선심 써서 사람 도와주고 있는데 저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은데 죽이고 싶을 거다. 아니 너희도 그렇잖아. 너희 상상 속에서는 그 사람 몇 번이고 찔렀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살인의 포문을 여는 그런 장면으로 국한되지 않고 여자를 죽인 사실 제외하고 모두 거짓으로 포장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정인 거죠. 그 뒤는 나도 몰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할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살인 폭주 기관차가 되는 겁니다. 이 인간을 멈출 수 있는 거 어떤 외부적인 물리적인 압력을 제외하면 이제 없는 겁니다. 잭의 내면에서는 이 살인에 대한 광기 엑셀이 미친 듯이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독이 간접적으로 등장한 것 같아요. 함정에 빠진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듯이 감독은 잭이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범의 덫에 빠지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테의 신곡에 나온 지옥으로 잭을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교묘하게 당신들을 속이기 위해서 잭으로 하여금 이상한 개똥 철학이라든가 어떤 있어 보이는 방대한 지식을 펼쳐 보이면서 그냥 논점을 흐려 보이게 만들었던 거야. 살인하고 사람 못 살게 굴면 지옥에나 떨어지는 거지. 무슨 살인의 정당화 철학을 따지고 있어. 너넨 잠깐이라도 얘한테 동의한 순간 같이 지옥에 빠지는 거야 라고 관객들을 도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도발은 라스 폰 트리어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도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주에 리뷰를 했던 시계테 오렌지의 알렉스와 약간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알렉스를 관찰하듯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관객분들은 알렉스가 참교육 당했으면 하면서도 막상 당하고 있으니까 아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내지는 약간의 동정심도 스멀스멀 피어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알렉스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이 매력으로 영화에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잭은 어떨까요? 저는 잭 같은 이런 어설프면서도 위험하고 매력 없는 인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능구렁이 같은 유연한 말솜씨, 외모, 패션 이런 것도 없고 엄살이 진짜 심한 인물이고 소심하고 성미도 급해요. 여타 다른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빌런들에 비하면 너무 매력도 없고 근데 저렇게 위험한 놈인 것 치고는 팬시함이라는 게 전혀 없는 그런 또 다른 영역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마치 어쩌다 마주할 법한 인간 군상 중에 정말 최악 중에 최악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순수한 인재입니다. 잭은 상당히 고등교육을 받은 인물로 묘사됩니다. 아는 게 많고 꽤나 달변가로 보여요.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에 3분의 2가 궤변이거나 포장이에요. 온갖 철학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자신이 되고 싶었던 건축학의 이론들을 쏟아내는데 기술적인 무언가로 깨달음을 얻은 척하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설득의 영역으로 끌어내려고 해요.
논리의 오류를 끊임없이 범하고 있는데 그게 마치 어떤 바해버린 것 마냥 말하기를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은근히 속아 넘어갈 만해요. 우리는 이 영화 내내 이 사람의 말에 절대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생각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그 영역에 빠져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하는 말들을 다 정리하게 되면 내 개쩌는 살인 철학을 너희는 이해하겠어? 이런 말들인 겁니다. 살인마는 그저 살인마일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 1대1 대화를 통해서 요점을 피하면서 상대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그런 기술을 쓰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도 보여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들을 잠식해 나간 사람은 인생에서 종종 마주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 넘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내 개인의 텅 빈 공간이라든가 공허함이 있는데 거기에 비집고 들어온 사람이 어떤 교묘한 말들과 행동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안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다들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가스라이팅이다, 미쳤다, 저걸 넘어가냐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쫓고 있을 때 또는 간절히 원하고 있을 때 그 유혹의 카드로 그런 것들을 내밀면 의심 없이 넘어갈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두 번째의 사건, 세 번째의 사건 다 그렇게 당했던 게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내내 보여줬던 제게 자신만만한 태도, 그리고 제게 모든 이론대로라면 제게 상황은 절대 나쁜 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이 인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유로워야만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잭을 둘러싼 호재들은 그저 우연일 뿐이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살지 않는 그런 곳에 살기 때문에 그냥 경찰의 수사에 어려움이 있던 그런 것 뿐이었고, 결국 경찰의 수사망에도 쫓기고 스스로 개망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는 가면 갈수록 더 신경질적이어지고 강박적이어집니다. 그냥 똑똑한 척하는 역겨운 인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거죠. 제 첫 번째 컨텐츠였던 고어 영화 등급표에서 이야기했던 지옥에서도 얘네들은 안 받는다 싶은 그런 영화들 제외하고, 그건 제가 영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페이크 스너프 필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영상물들을 제외하고 모든 영화에서 금기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을 건드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아이들을 건드는 것을 넘어서 제가 어느 정도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아가고 뭐 이런 묘사들이 조금의 어떤 배려도 없이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욱 논란이 된 거고, 이 장면 자체가 그냥 미쳤습니다. 자신이 사냥 윤리를 비틀어서 자비를 베푼 것이다 라고 오만방자하기 그지없는 그런 소리를 해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사냥 윤리라는 것은 어미를 먼저 쏘고 나면은 어미를 바라보고 있던 새끼들은 그 주변을 맴돌면서 떠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새끼들을 잡는 거는 시간 문제겠죠. 근데 이 잭은 반대로 아이들을 먼저 쏘고 그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갈 수 없는, 그 아이들을 잃은 수족이 다 제거된 심정의 어미를 마지막으로 쏴 죽이는 것을 자신이 사냥 윤리를 비틀어서 자비를 베푼 것이다 라고 오만방자하기 그지없는 그런 소리를 해댑니다. 그리고 그 새 모자의 시체들을 마치 가족 사진 마냥 액자화 시켜서 배치해 놓은 것도 시체 가지고 장난하는 거잖아요. 이미 넘은 선 그냥 리미트 없이 확 넘어버리겠다라는 것 같아서 보면서도 너무 기분이 이상하고 막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 내가 뭘 본 거야 싶었던 거죠. 이 영화를 보고 떠오른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살인은 예술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죄를 저질렀던 살인마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이동식이라는 살인마의 사건입니다. 그 이동식 디스크 말장난 아닙니다. 여튼 이동식은 배관공으로 일을 하면서 아마추어 사진작가로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발소에서 일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친해지고 사진 모델을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는데 감기 걸린 날씨니까 약 하나 먹고 시작하자고 알약 하나를 건네주게 돼요. 근데 그 알약은 청산가리 독약이었습니다. 의심 없이 그 약을 먹은 여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실시간으로 남긴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이 퍼졌어요. 근데 이 사진의 해상도가 워낙에 높고 화질이 좋다 보니까 사람의 솜털까지 보였던 겁니다. 근데 법의학자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으면 솜털이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눕는데요. 그래서 그 컷이 순서대로 진행됨에 따라 서 있던 솜털이 후반으로 갈수록 누운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 범행이 발각됐고 82년인가에 검거가 됐고 86년 사형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동식 이 미친놈은 이때 찍은 사진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의 끝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런 새끼들을 살려둬서 뭐합니까? 지금 같은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네요.
이 영화는 단테의 신곡이 나왔던 지옥이 굉장히 중요한 매개이고 매개를 넘어서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서양판 신과 함께라고 보면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잭은 단테 그 자체입니다. 같다라고 보긴 힘들겠죠. 잭은 역대급 연쇄살인마니까요. 그리고 이것들을 노골적으로 암시합니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버지가 처음 그 단추입니다. 버지는 누구인가? 그저 정신병자의 창란, 환각, 환청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단테가 묘사한 지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단테의 신곡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리고 영화, 소설에서 이 지옥의 형태는 자주 모습을 바꿔가면서 재등장해왔고 또 재탄생됐었어요. 현재도 모든 지옥에 대한 묘사는 이 단테의 신곡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베르길리우스, 이 사람은 시인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가이드, 인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버지가 이 베르길리우스였어요. 그리고 지옥이 9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는 망자들 가운데 굉장히 덕망이 높은데 가톨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갇힌 림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억가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 여기 머물고 있대요. 덕망을 엄청나게 쌓은 인물들이고 성인들이지 않습니까? 대단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근데 이단자라는 거죠. 왜냐? 기원전이라는 게 그 예수가 탄생하기도 전이니까 가톨릭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던 시기였으니까 여기 갇힌 거죠. 억가죠. 뭐 고통을 주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신의 모습을 볼 수 없음에 슬픔에 빠진 그런 묘사입니다. 림보는 또 다른 형태로 인셉션에도 등장하죠. 그리고 베르길리우스, 이 사람도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2단계는 세욕이라고 합니다. 욕정을 못 이긴 자들이 가는데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에 머물고 있다고 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단계 삼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탐식자들, 먹고 마시는데 중독된 자들, 여기에 케르베로스, 그 새 머리가 달린 그 짐승이 여기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원, 탐욕, 돈, 재물, 권력을 쌓는 데만 집착한 자들, 여기에서는 거대한 돌덩이를 서로 밀고 당기면서 끝없이 다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패한 성직자들도 여기에 갇혀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5원은 분노와 나태의 지옥입니다. 분노를 폭발시킨 사람은 진흙이 된 늪에서 서로 싸우고 있고, 분노를 억지로 억누른 자는 강 아래 물속에 잠겨서 숨을 못 쉰다고 하고요. 그리고 6원은 이단자입니다. 불타는 돌무덤에 갇힌다고 해요. 7원 폭력, 그리고 8원 기만, 여기에 사기꾼이라든가 위조 지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범죄자들이 여기에 갇힌다고 해요. 그리고 최하단인 9원, 얼어붙은 지옥으로 묘사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9원은 배신입니다. 신뢰를 저버린 자들의 최후인데 여기에 루시퍼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9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거 나중에 제가 수요 컨텐츠로 따로 한번 빼볼까 또 생각이 드네요.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그럼 여기서 잭은 어디에 빠져 있을까요? 뭐 최종적으로 최하단으로 빠지게 됐긴 했습니다만, 배신, 기만, 그리고 폭력을 넘어선 광기의 살인, 그리고 자신의 살인에 대해서 신에게 예술로 눈속임하려고 했던 것은 신에 대한 비웃음, 기망, 도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죄목들로 인해서 9단계 지옥으로 무조건 직행 프리패스다라고 생각을 해요. 루시퍼 곁으로 가는 거죠. 넌 임자 만났다. 뭐 거기 아마 선배들도 있을 겁니다. 히틀러 같은 인간들 말입니다. 3층 침대 쓴다 그러면 그 위에 히틀러, 아래에 스탈린, 그 중간에 잭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담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천당, 저승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 중에 잘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게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되고 철학이 덧대지면서 책으로 또는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설화가 완성되게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저승사자가 나타나서 어리고 흰 강아지를 한 마리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가 당신을 저승으로 인도할 거니까 잘 따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이 강아지를 잃어버리거나 이 강아지가 다쳐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강아지가 다치거나 이 어둠 속에서 이 강아지를 놓치게 된다면 눈이 8개 달린 저승사자가 망자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방금 단테의 지옥에 기반을 한 영화라고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르길리우스를 이 영화에서 표현한 것인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영화의 진행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인마 잭이 버지에게 모든 사실들을 고백하고 자신의 행적들을 과시하면서 쭉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돼요. 베르길리우스는 로마의 시인이고 망자를 인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혜를 쌓고 있는 그런 존재다 이겁니다. 그간의 지혜가 얼마나 산더미 같이 쌓인 인물이겠습니까? 잭이 한 악행들을 자기 입으로 술술 불도록 잘 유도합니다. 흥미가 있는 듯 하다가 또 비판을 했다가 혀를 끌끌 차다가 그리고 드디어 불지옥 카페에 다다랐을 때 잭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용암은 최하층까지 가는 용암이다. 그리고 네가 갈 곳은 여기는 아니다. 여기보다는 2칸 정도 위다. 그냥 네가 나의 무료함을 풀어줬기 때문에 호의로 여기를 데리고 와준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구경 한번 시켜준 거다. 그리고 잭이 끊긴 다리를 보고 물어봐요. 저 계단은 뭐죠? 버지가 대답합니다. 지옥을 벗어나 위로 향하는 길이지.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 다들 지나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원래 다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있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에게는 굉장히 중의적으로 들리는 문장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리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평범한 이들은 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또는 다시 환생을 거쳐 윤회로의 길이 나 있지만 저에게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합리화를 하든 상관없다. 너의 영혼은 철저히 봉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너에게 주어진 다리는 없다라는 것으로 전 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은 또 자만에 빠져서 이 암벽을 타고 돌아서 반대로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버지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 다 너의 선택이다 합니다만 이 말 자체에 네가 아무리 연명을 떨어도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는 말을 돌려서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버지가 교묘하게 잭을 낚은 거라고 봐요. 거의 타짜 수준인 거죠. 그 잭에게 정해진 최종 행선지는 그 최하층 불지옥이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버지가 잭의 오만함, 기만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특이한 형태의 희망을 한번 품게 해준 거죠.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될 최하층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길까지 보여주면서 잭의 도전의식을 자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우 지능적입니다. 자기 발로 최하층에 알아서 떨어지는 놈은 없겠죠. 루시퍼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놈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자기 힘을 들이지 않으면서 떨어질 때 절망까지 선사하는 그런 고문을 했던 겁니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뒹굴면서 잭은 이런 후회를 할 겁니다. 아, 거기서 내가 조금만 더 잘 매달렸다면, 이런 절망과 후회까지 같이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버지가 이 영화에서 가장 지능적이고 뱀 같은 인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앞에서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자만해야 하는 잭이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그리고 지옥이라든가 베르길리우스라든가 단테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비현실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또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이 든 건데 이 영화의 정신 나간 수위에 좀 있게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서 보면 판타지 영화이다 라는 결론이 도출되게 됩니다. 집안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 보니까 지옥으로 가는 강이 나오고 개울이 나오고 용암천지가 나오고 심지어 천국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버지의 존재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현병 환자라든 이런 사람들이 보는 어떤 환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화 자체가 장르가 판타지 영화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깊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제가 처음에 유지태 배우님인 줄도 몰랐습니다. 예상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유지태 그리고 라스 폰 트리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유지태 배우가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의 영화 세계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이 영화의 카메오로라도 출연을 불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배우가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입지가 보통 입지인가요? 아니잖아요.
탑 중에서 탑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기를 잘하는 사람 하면 손꼽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카메오로 출연을 해서 불사르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안 죽습니다. 진짜 운 좋게도요. 이 영화는 너무너무 잔인해요. 그리고 너무 리얼합니다. 이 영화가 고어 영화 등급표 상단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방심하지 마십시오. 저기 차트인 했다는 것만으로도 눈 뜨고 볼 영화들이 아닌 겁니다. 정신 나간 수입니다. 이 정도 영화는. 사람 얼굴을 철덩어리로 내리쳐서 뭉개버리는 거, 그리고 아스팔트에 신체가 다 갈려서 내장 다 튀어나오는 거, 그리고 가슴 도려내기 이런 등등 고어 묘사들 나올 때 카메라를 돌려주는 그런 배려를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싹 다 보여줘요. 라스 폰트리아잖아요. 너무너무 잔인하고 무서운 영화고요. 추천은 안 합니다. 그냥 이런 영화가 있구나, 그리고 또 흥미롭구나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또 제 리뷰로 이 영화를 접하게 되신 분들은 거기에서 멈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강렬한 영화이기도 하고 충격을 받을 여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괜히 여러분들 안 아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리뷰를 했던 영화들이 은근히 막 춘공깽 이런 게 아니라 간만에 쿨 돌았다 싶어서 이 영화를 꺼내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리뷰 요청들도 많아서 조금 잔인한 그런 영화들과 비슷한 수위가 아닙니다.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수위 자체는 차가운 열대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고어의 완성도 그리고 사실적인 묘사 이런 것에 있어서는 서로 견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실 것 같으면 그냥 여기 얼굴에 손가락 이렇게 올리고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잭은 자비가 없고 엄청나게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 거 나올 것 같다 싶으면, 그래서 이 영화는 최종적으로 사실상 살인마들이 말하는 어떤 철학이라든가 뭐 살인에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전혀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겠죠. 물론 유영철 같은 살인마들만 봐도 힘없고 비교적 약한 여성들을 타겟으로 잡은 거 보면 얼마나 그들이 치졸하고 변태 사이코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살인범들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있어 보이는 척 하지만 귀를 기울여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화는 어떠신가요? 좀 힘겹지 않으셨습니까? 간만에 이런 영화 리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딥그리는 이런 영화가 근본이지 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여러분들 두 번이나 뵈니까 너무 좋네요. 마음이 정말 즐겁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올린 거 댓글들 보고 있는데 제가 무슨 복일까요 이게. 광고 받았다고 자기 일처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진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해드릴 수 있는 게 좋은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컨텐츠 그리고 리뷰 이런 것들 많이 남기고 할 테니까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진짜 행복하네요. 그리고 이번 영화를 보신 분들 가운데 이 장면에서 나는 이렇게 봤다, 그리고 이 인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다른 분들이 공유해 주시는 이야기들 보면서 제 콘텐츠 또 소비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용기 있게 이렇게 자신의 생각들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 멋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너무 잘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거 많이 보고 또 놀러도 많이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이야기, 더 좋은 영상, 또 더 좋은 영화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너무 고생하셨고 좋은 거 많이 보시고 좋은 데 많이 가시고 좋은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도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Somewhere in heaven is little Tommy Green. He played with matches and gasoline, but everybody has the right to be screwy in his own way. Everybody has the right to be screwy in his own way. Yes, sirree. Now
blondes, brunettes, and such. But Miss Murphy kissed down liked it very much. But everybody has the right to